근데 원래 저희가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어제 비가 엄청 쏟아지면서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찬비가 유입이 되고 찬바람까지 확 불어오면서 이제 사람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겨울이 순식간에 찾아와 버렸는데요. 베스들이 이 급격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오늘은 이제 하드베이트를 이용한 이 악조건을 풀어가는 낚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든 똑같을 거예요. 이제 저수온, 본격적인 저수온기로 들어가고 피싱 프레셔나 어떤 기타 여건에 의한 베스들이 프레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쉐드 크랭크, 일반적인 펫타입의 크랭크보다는 쉐드 크랭크가 악조건 속에서는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루어입니다. 자, 아침이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일반 크랭킹 하듯이 막 두들기면서 오고 있잖아요. 탕탕탕탕 치면서. 일반적인 쉐드 크랭크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립 자체도 되게 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유보크 쉐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한 장애물들도 충분히 쾅쾅쾅 두들기면서 낚시할 수 있게끔 이 립 끝이 되게 두껍게 마감되어 있어요.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 이보크 쉐드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 저희 이보크 크랭크 있잖아요. 이보크 크랭크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직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바로 자세를 잡고 자기가 진행하려던 방향을 곧잘 잡아서 진행하는 그런 직진성을 그대로 개선한 쉐드 크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공략 크랭킹 어떻게 돼요? 지금 얘는 1m에서 1.2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1m에서 1.2m가 변하는 게 라인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보통 10파운드 아래로 사용을 하면 1.2m까지 내려가고 12파운드 이상을 사용하면 1m 정도까지밖에 자맹을 못해요. 라인 굵기에 따른 심도를 표현을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 이보크 쉐드는 일반적인 쉐드 크랭크보다는 약간 볼륨감이 있어요. 보통 쉐드 크랭크가 한 40mm에서 50mm 그 전후 사이즈와 되게 어떻게 보면 미노우 형태죠. 되게 얄팍한 바디를 갖고 있는데 이 이보크 쉐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피감이 약간은 있어요. 같은 쉐드지만. 그래서 좀 보통 쉐드 같은 경우에는 뭐 4g에서 5g 전후 그런 가벼운 무게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 이보크 쉐드는 7.8g, 되게 8g에 육박하는 무게죠. 무게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로드가 그냥 일반적인 미디움대의 그냥 일반 베이트릴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태클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미디움 헤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미디움대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베이트 태클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계속 제가 던질 때마다 소리가 들릴는지는 모르겠어요.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바디 안에 자석 중심 이동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가벼운 무게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비거리죠. 그럼 비거리 부분을 요 안에 좀 투명해서 보이거든요. 웨이트 볼 있잖아요. 요 웨이트 볼이 있고 요 앞에 요게 자석이거든요. 얇은 판 보이죠? 요게 자석이고 이거는 웨이트 볼이거든요. 요 웨이트 볼이 요 밑에 공간이 있는데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자석에서 떨어지면서 뒤쪽으로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액션을 할 때는 앞으로 쏠려서 고정이 되고 다시 캐스팅할 때는 이렇게 뒤로 밀려오겠죠. 꼬리 쪽으로 쭉 바람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캐스팅을 할 때는 이 루어가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갔을 때 이렇게 탁 나가는 힘에 의해서 이 웨이트 볼이 뒤로 밀린 상태로 쭉 이렇게 날아가서 착수를 하겠죠. 근데 착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액션을 시작하면 립이 물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웨이트 볼이 앞쪽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웨이트 볼이 뒤에 가만히 있으면 루어가 제대로 자맹도 못하고 액션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이런 쉐드 크랭크의 약점일 수 있는 이 비거리나 캐스터빌리티 부분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자석 중심 이동 시스템이. 바디 형상 자체도 바람 저항을 굉장히 안 받게 생겼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뻗어갔을 때 뭐가 걸리는 요철이 없잖아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요철이라든가 바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뭐 립의 각도 또한 이 바디랑 수평적으로 평행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쭉 뚫고 갈 때 바람에 걸리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디 그리고 립 전체적인 루어의 모양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와, 확실히 물이 많이 차가워요. 진짜 이제 겨울 패턴이겠네. 예. 가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따뜻했어요. 오케이, 왔습니다. 귀엽다. 자, 가만히 있어. 자, 귀엽네요. 귀여운 초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 방부터 시작을 해서 탐색을 해나가던 도중에 만나본 첫 패스입니다. 첫 패스가 굉장히 귀엽네요. 자, 여기는 지금 일단 SR 오리지널 이보크 쉐드로 탐색을 했을 때 이제 이보크 쉐드가 1m에서 1.2m 그 정도 자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로 탐색을 했을 때 어떤 데는 막 바닥이 닿여요. 얕은 것 같고. 근데 어떤 데는 되게 아무것도 안 닿여요. 아무리 내려도. 그러면 이런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어느 정도 경사가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경사면이나 좀 더 깊은 곳을 더 깊게 탐색해 보기 위해서 이 이보크 쉐드 MR로 지금 교체를 했어요. 이 MR 같은 경우에는 2m까지 자맹이 가능하고요. 뭘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 립이 더 깊게 들어가나? 보통은 립 길이로 판단을 하잖아요. 립 길이가 똑같아요, 둘이. 무게가 더 들어가나? 무게는 얘가 더 가벼워요. 0.1g. 왜 더 들어가나? 퀴즈 타임. 알겠다. 립의 각도가 내려가 있구나. 아닌데요. 어? 아니라고? 립의 각도가 내려가 있으면 더 덜 들어가죠. 리바이아 뒤에 있구나. 똑같은데요, 리바이 위치도. 얘가 SR 첼로우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미들 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루어의 차이점이 뭐 바디 형태랑 사이즈는 같아요. 근데 립의 모양이 틀리죠. 얘는 1m에서 1.2m 정도 수심을 자맹을 하고요. 얘는 1.8에서 2m 정도 수심을 자맹을 해요. 립의 모양으로 이 자맹하는 수심을 구분을 준 형태인데요. 립이 호리하게, 뿌리 쪽이 호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물을 받는 면적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자맹하는 이 물이 이렇게 받으면서 옆쪽에는 이제 빠지겠죠,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맹을 하면서 완만한 자맹 각도를 가져요. 서서히 자맹하죠, 비교적 뭐 15도에서 20도. 근데 이 이보크 쉐드 MR 같은 경우는 립이 물을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물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자맹 각도가 급해지죠. 자, 같은 평행하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수온기에 이보크 쉐드 SR과 MR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얕은 곳들은 SR로, 그리고 수심이 조금 더 나오는 곳이나 좀 더 바닥에 붙여서 운용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MR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시는 게 좋아요. 2m보다 더 깊은 곳은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2m 정도의 자맹 수심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겨울철 도보 낚시에서 바닥층까지 공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 속에도 어느 정도 이런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잠겨 있는 것 같거든요. 나무도 지금 잠겨 있고요. 치고 나오는 게 느껴져요. 오케이, 맞습니다. 오, 리액션이다 방금. 와. 괜찮은데? 와, 완전히 방금 리액션 바이트를 했어요. 오. 자. 오, 든실하네요. 방금 제가
바위랑 나무들이 잠겨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회수 직전에 루어가 이런 바위였는지 나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위가 장애물을 툭 치고 땅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땅 튕겨 나온과 동시에 받아 먹었어요, 이 베스가. 야, 때깔 좋네요. 겨울 준비 잘했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본 시즌이었으면은 이 크랭크베이트나 스퀘어빌 크랭크베이트나 뭐 저크베이트를 활용한 되게 빠르고 자극적인 운용에도 반응을 했겠지만, 지금 아침부터 지금 조금씩 낚시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빵빵 하면서 강하게 때려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얘도 이보크 쉐드를 좀 바닥 구조물들을 치면서 액션이 깨지는 그 순간에 지금 탁 받아 먹었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보크 쉐드가 가지는 이 약파동 타이트한 하이피치 액션이 이 베스의 입질을 받아낼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립 끝이 되게 두껍게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하드한 장애물을 퉁퉁 건드리면서 하는 낚시에도 효과적이죠. 아무래도 이 저수온기에는 이 쉐드 크랭크, 그 중에서 또 이보크 쉐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물속에 연안에 나무들도 많이 잠겨 있고 바닥도 이 청석이 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전체적으로 이 연안 쪽으로는 다 돌박이고 나무들이 중간중간 잠겨 있어서 되게 좋아 보여. 오케이, 왔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안 돼. 오! 오. 오. 자, 이쪽도 제가 이제 연안 쪽에 바닥도 되게 하드하고 나무도 잠겨 있는 게 괜찮은 것 같다 하던 멘트를 치던 찰나에 이 베스가 덮하고 물어줬어요. 지금 이제 저수온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수온이 계속 낮아질 거고요. 물이 얼지 않는 한에 이런 베스가 있을 만한 장소에 베스가 있다면은 이 이보크 쉐드를 이용해서 베스의 눈앞으로 운용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베스의 입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내가 생각하기에 수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럴 때 크랭크베이트, 펫타입의 크랭크베이트 대신에 이 쉐드 크랭크를 꺼내는 거죠. 자, 그리고 저수온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루어 또 하나가 있죠. 메탈 발브죠? 그렇죠. 지금 메탈 바이브로 뎁스의 서킷 바이브 쓰고 있는데 최근태 스텝이 추천해 준 거거든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 역시 말한 대로 떨림이 엄청나게 좋네요. 그냥 릴링만 해도 막 어필이 강력하게 될 것 같고 확실히 자극적으로 어필이 잘 될 것 같긴 해요. 네, 메탈 바이브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사용하는 저수온기 대표 루어예요. 자, 이번에는 뎁스사의 메탈 바이브인 요 서킷 바이브를 소개해드리고 서킷 바이브를 이용한 넓은 쉘로우를 공략해 볼게요. 여기가 중계곡형 저수지예요. 네, 저희가 이보크 쉐드를 이용해서 아까 돌아봤던 구간은 좀 계곡형 구간이라고 봐도 되죠. 좀 안반도 많고 나무들도 많이 잠겨 있고 좀 장애물이 많고 수심이 경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곳에서 이보크 쉐드를 활용해서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평지형 구간이죠. 광활한 쉘로우예요. 굉장히 수심도 뭐 1m 전후로 얕은 물 속에 뭐 말즘 새싹도 올라오고 있겠죠. 그런 지형인데 이런 광활한 쉘로우를 메탈 바이브의 비거리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피닝으로 던지면은 지금 PE 태클의 리더를 세팅해 놓은 태클이거든요. 저런 안반이나 나무 좀 라인이 쓸려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없는 이렇게 광활한 곳에서는 이 스피닝 태클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멀리 날릴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정말 먼 거리에서도 이 합사는 인장력이 없잖아요.
섬세하게 운용을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움직임을 느끼면서. 그리고 메탈 바이브 무게도 8분의 1온스부터 1온즈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스피닝 태클로 좀 가벼운 4분의 1 정도의 이 서킷 바이브로 먼저 탐색을 해보고 뭐 좀 더 큰 어필이나 먼 거리를 공략하고 싶으면 8분의 3, 2분의 1온스까지도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항상 야단부터. 자, 일단 메탈 바이브를 활용한 좀 초반에 빠른 탐색에는 아무래도 리트리브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빠르게 끌어오는 낚시가 가능하니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도착하면 메탈 바이브를 사용하게 된다면 먼저 이렇게 앞쪽 라인아이에 세팅을 해가지고 떠오름을 억제해서 좀 빠른 속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탐색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특정 스팟, 베스가 반응하는 스팟이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공략하고 싶다면, 좀 더 오래 보여주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거기서 이제 그런 특정 포인트에 리프트 앤 폴을 활용해서 점낚시에 가까운 그런 운용을 하는 편이에요. 던지고 바로 갔네요 그냥.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뭐 그런 건 없나 봐요. 얕아서요. 원래는 바닥까지 가라앉혀도 되는데 지금 던지고 뭐 3초도 안 돼서 바닥에 가라앉을 만한 그런 수심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리트리브만 해도 잘 물어요? 네. 기본은 던져서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그냥 바로 감는 것보다 바닥까지 가라앉혔는데 거기가 혹시나 운이 안 좋게 어떤 장애물이면은 바로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어를 한번 이렇게 톡 쳐서 띄워 올린 다음에 시작을 해요. 이런 것도 팁이에요. 걸림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8분의 3으로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탐색해 볼게요. 먼저 좀 속도감 있게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또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 뭐 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가벼운 무게로 교체를 하는 거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류 안쪽부터 체크해 보죠. 앞쪽 라인아이는 타이트한 액션, 그리고 떠오름을 억제하는 수심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뒤쪽 라인아이는 와이드한 액션이고 떠오르기 쉬워요. 같은 수심층을 빠른 속도로 운용할 때는 앞쪽 라인아이가 유리하고, 나는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 혹은 좀 지형이 굴곡이 심해서 좀 뛰었다가 내려갔다가 좀 수심층을 변화를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은 뒤쪽 라인아이에 체결을 하시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금방 떠올라요. 떠오르기 쉬워요. 뒤쪽이면? 네, 뒤쪽이면. 그래서 리프트 앤 폴이나 데드 슬로우, 정말 천천히 같은 수심층을 정말 천천히 운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뒤쪽 라인아이를 체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똑같은 8분의 3인데 계속 되게 얕네요, 계속 걸리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8분의 3온스인데 뒤쪽 라인아이로 체결해서 한번 운용해 볼게요. 자, 같은 구간입니다. 자, 로드도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감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면에 튀어오르잖아요. 똑같이 감았을 때. 아까랑 같은 속도로 감아볼게요. 수면에 튀어오르죠. 막 떠오르는 거예요, 루어가. 그만큼 천천히 감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수심층이지만. 보세요, 계속 통통 튀어오르면서 오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해도 수면 위에까지 잘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공략하시면 돼요. 아까는 로드 들고 좀 빠르게 감았다면 지금은 로드도 낮췄는데 속도도 좀 스무스해졌죠. 이게 여기서 무게도 낮추고 라인아이까지 뒤로 체결한다? 그러면 진짜 천천히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죠. 내가 운용하려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돼요. 루어의 라인아이, 무게나 라인아이의 선택. 뭐야? 물었어요. 방금 말씀드리면서 로드를 텅텅 튀어 올렸는데 그 리프트 드는 떠오르는 액션에 지금 받아먹은 뱃어요. 귀엽네. 반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메탈 바이브라는 장르 자체가
CR 선별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큰 고기들도 똑같이 잘 물어요. 경계심이 많은 빅베스들도 쉽게 반사적으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루어가 이 메탈바이브입니다. 엄청 얕네. 근데 저 떼짱에 뭔가 움직임이 있네요. 작은 움직임이. 저 바위도 솟아있고. 이런 데는 엄청 얕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뒤쪽 라인아이에 체결을 해서, 자, 이쪽은 떼짱들이 좀 있어요. 이쪽부터 좀 천천히 운영해 볼게요. 엄청 얕을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굉장히 얕아요, 수심이. 저 뒤쪽으로도 엄청 얕네요. 자, 베스가 있을 만한 장소죠. 있을 것 같다 싶은 곳에서 이 리프트 앤 폴로 해볼게요. 오, 저쪽은 풀들이, 초들이 좀 있네.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자꾸 뭐가 툭툭 걸리네 이러면서도 지금 계속 빠져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더블훅, 훅이 전부 다 더블 훅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 낚시에서 밑걸림의 부담을 정말 많이 줄여줘요, 이 더블 훅이. 근데 뭐 더블 훅이 트래블 훅보다 입걸림 확률이 떨어진다, 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킷 바이브 또는 뭐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실루엣이 되게 작고 납작하잖아요. 납작하기 때문에 입걸림 확률에 대해서는 저는 트래블 훅이나 더블 훅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요, 낚시를 많이 해보면. 자, 컬러를 교체했어요. 좀 더 번쩍번쩍 플래싱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광택이 있는 컬러로 교체를 했어요. 깝니다, 다시. 오, 오케이, 왔습니다. 와, 와우, 힘 좋은데요? 오, 자, 베스가 맞았어요. 자, 오, 역시 안 물 수가 없네요. 아, 물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저희가 서 있는 지형 자체가 정말 완만하게 떨어지는 엄청 얕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막 이쪽으로 던지고 있는데 아까 수면으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면 근처에서 꿀렁하는 게, 아, 이거는 베스다 라고 생각하고 회수하고 던져서 끌어오니까 딱 그 지점에서 바로 이 텐션이 풀리면서 서킷 바이브를 냅다 받아 먹었습니다. 저수지들 낚시를 가보시면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얕고 뻘로 돼 있고, 이런 데서는 뭐 메탈 바이브를 이제 일반적으로 앞쪽 라인 아이를 체결을 하면은 바닥에 박히면서 오겠죠. 근데 지금 저는 뒤쪽 라인 아이에 체결을 해서 수면 아래로 천천히 운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바로, 뭐 수면 아래긴 하지만 바닥에서 얼마 안 되는 되게 얕은 곳이었겠죠. 그 베스가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자, 역시 저수온기 필살기입니다. 서킷 파이브. 오, 진짜 이만한 루어가 없어요, 겨울에는. 그렇게 액션의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컬러. 보통 메탈 바이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몸통 전체가 번쩍번쩍거리는 불투명한 컬러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서킷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서킷 보드 소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투명도 있는 컬러를, 내추럴한 컬러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 내추럴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이 메탈 바이브가 만들어내는 플래싱, 번쩍번쩍거리는 거를 베스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느낄 때 내추럴 컬러의 선택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오, 작나? 어디 걸렸는데? 이 앞에 나무 있나 보다. 라인이 계속 나무에 있는 거 보니까 나무에 걸쳐서 어디가 빠져나갔구나. 아, 여기 나무 있네. 오케이, 빠졌다. 오, 나왔다. 후, 사이즈 가늠이 안 됐어요. 앞에 나무를 같이 감아가지고. 쫙. 오. 나오긴 나오네요. 분명히 이제 좀 사이즈가 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 있었고, 오늘 상황이 저수온기에 들어선 데다가 상황이 되게 악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가 되게 쉽지만 않았는데 이 서킷5랑 쉐드 크랭크, 이보크 쉐들을 이용해서 그래도 뭐 베스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네요. 자, 오늘 저수온기 이런 악조건 속에서 풀어가는 낚시를 보여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올 저수온기 낚시 이보크 쉐드와 서킷5를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낚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